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그럼 제1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내외의 반발로 추 대표는 14시간 만에 이 제안을 철회했죠. 제1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야당들과의 공조를 잘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추미애 대표 자신이 대통령의 이선 후퇴 없이는 영수회담도 없다는 입장을 공언한 상태에서 덜컥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모습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의 주장으로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야당이라도 좀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야당마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환멸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을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수많은 당원이 피땀 흘려 만든 당이다. 해체한다, 탈당한다, 당 없앤다는 말 자제해달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당인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인데요. 정당은 당원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정당이 당원만 얘기하는 것, 이거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트럼프 쇼크 여진인가요? 뭐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더라고요. 네, 원달러 환율하고 시중금리 급등하고 있죠. 뭐 트럼프를 요약하면 요즘에 보면 다 오락가락인데요. 뭐 추미애 대표도 오락가락이고 다 예상한 대로 가지 않고 있죠. 그게 세계적 추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전염되는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는 본인의 스스로 저금리 인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중금리는 한국이나 미국 다 오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 트럼플레이션. 트럼프가 1조 달러 인프라에 투자해서 물가 상승이 올 거다라고 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네. 약달러 통해서 미국 수출 늘려서 미국 무역 수지 적자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달러입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돈이 미국의 주식으로 가면서 미국 선진국의 주식으로 가면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달러율이 나흘 때 상승하면서 어제는 117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수출에는 좋지만 다른 금융시장에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결국에 경제는 이렇게 본인의 뜻과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막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막 돌발 변수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가 본인의 정책, 공약대로 다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저금리가 될 거고 지금은 강달러지만 약달러로 갈 것으로 아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통상전쟁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얘기했던 게 두 가지죠. 환율 조작국, 보복 관세 45%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있잖아요.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있는데 되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강경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그 의중을 기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환구시보가 어제 이해년이 눈에는 눈 이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니들 보복관세 때려? 그럼 우리 보잉사의 여객기 안 사고 그거 대신 유럽의 에어버스사 여객기로 바꿀 거야.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 아이폰도 안 사겠다라고 했고 중국이 미국산 콩과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산 콩과 옥수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예. 이 미중 갈등 뭐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한국도 여기 껴있죠. 중국에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 수출이 줄면 한국 수출도 줄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해외 기업을 인수했네요. 예?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장 전문 기업인 하만이라는 곳인데 우리 돈으로 9조 4천억 원, 80억 달러를 주고 내년 3월 3분기까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만이 어떤 회사야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스피커 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브랜드 아실 거예요. JBL, 뭐 하만 카돈, 뱅앤올룹슨 이런 브랜드 아실 텐데. 예, JBL도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오디오, 카오디오, 스피커에 시작했지만 이제 전장 전문 기업.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얘기하거든요. 예전만 해도 자동차는 기계공학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라모델처럼 조립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회사라고 하는 게 수만 가지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수년 전부터 이제 전자장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기계보다 전자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앞으로는 부품 회사들이 더 중요해지고 전자장비 회사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대비를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1위라고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일본, 독일, 미국 업체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좀 늦음감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외 기업 인수 사례로서는 국내 기업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만 9조 원 이상의 돈을 주고 하만이란 자동차 전자장비 회사를 인수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분야를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실상 숨은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그러네요. 예?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라는 건데요. 우리 실업자로 내가 분류되려면 내가 실업자가 인정을 받고 싶어도 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만 15세 이상인 건 당연하고요. 매월 15일이 속한 일주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에요. 반대는 취업자고요. 그래서 전업주분 학생은 실업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른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구직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대상 중에 전업주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주변에 학원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고시학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취업 준비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비경제활동이 분류가 돼서 아예 실업자로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사실상 실업자, 숨은 실업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5만 3천 명, 10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고요. 작년보다 1년 전보다 16,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업률이 뭐 낮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3.4%라고 해서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숨은 실업자 내지는 또 실망 실업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결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서울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네요. 지난 11월 3일에 발표를 했었죠. 서울 전역하고 경기 과천 등 전국 37개 과열지구를 이제 청약 조정 지역이라고 정해서 청약 통장 쓸 때 1순위나 재당첨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재당첨 제한도 대폭 강화되고요. 25개 자치구나 성남 같은 곳에 37곳에 어디서든 1순위로 청약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건데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2016 KBO 시상식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해서 니사방이란 별명
있는 선수 니퍼트 선수 두산 예. MVP로 선정이 됐네요. 예. 두산의 이 니퍼트 선수가 2016 KBO MVP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이 두산의 선발 투수로 활약하면서 올 시즌 28경기에서 22승 3패, 평균 자책점 2.95를 기록했고요. 이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는데 이 다승과 평균 자책점 승률 1위에 오르는 이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이면서 올 시즌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투수가 MVP 차지한 거요. 이거 2011년 윤석민 선수 이후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 평생에 단 한 번뿐이죠. 신인왕은 15승 7패를 기록한 넥센의 신재영 선수가 차지했고요. 예. 이 삼성의 최용우 선수가 이 타율과 타점, 안타에서 3관왕, 한화 정근우 선수가 득점, NC 에릭 테임즈 선수가 장타율과 홈런 왕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니퍼트 선수 우리나라에서만 6년 뛰었죠, 그죠? 예. 근데 어제 2번이나 눈물 흘렸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만 이 6년을 뛰었거든요. 예. 또 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야구 선수로도 성공했으니까 뭐 우리나라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니퍼트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니퍼트 선수가 뭐 가끔가다 한 얘기입니다. 자신은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의 빌스빌이라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 너는 이 야구 선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좋은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힘든 세월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한국에 와서 또 두산에 와서 이제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인지 어제 이 투수 부문 1위 또 MVP 수상을 하러 2번이나 단상에 올라갔는데 2번 모두 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두산의 팀 동료들에게 고맙다. 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고맙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야구 선수들 마운드에 서거나 이 필드에서 뛸 때 보면 잘 모르는데 눈물이 참 많은가 봐요. 어제 상 받으면서 눈물 흘린 선수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죠? 예. 어제 시상식만 보면은 프로야구 선수는 참 눈물들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이 눈물이야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예. 근데 이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좀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기쁨의 순간을 누리기까지 참아냈던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 기쁜 거고 또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 니퍼트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무명의 세월을 딛고서 신인왕에 오르는 신재영 선수, 또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2부 리그인 퓨처스 북부 리그에서 방어율 1위를 차지한 장진영 선수, 또 이 백혈병을 이겨내고 이 구원한 타이틀을 차지한 김세현 선수 등이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눈물 보이는 선수들마다 다 사연이 있었고요. 예. 또 공통적인 게 이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이것은 이 부모님과 가족, 이 팀 동료들의 도움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야구도 역시 인생이고 삶인데 이 정직하게 노력한 선수들이 대가를 받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하기도 했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최순실의 눈물도 보고 이랬는데 최순실의 눈물은 참 보기 역겨운 눈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선수들의 눈물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드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시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5차전 우즈베키스탄전이 열리는데 근데 이게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대표팀의 막내 선수거든요. 예. 이 황희찬 선수가 오늘 우즈베키스탄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슈틸리키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황희찬 선수가 훈련 도중에 왼쪽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경기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대표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지금 부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표팀 관리에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청용 황희찬 선수가 대표팀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제는 우리나라가 봅슬레이 강국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예. 저희가 왜 어제 법슬레이 2인승 메달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 4인승에서도 은메달을 땄어요. 예? 예, 오늘 이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예, 네. 봅슬레이 강국이다 좀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여태까지만 보면은 이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북아메리카컵 대회의 봅슬레이 4인승 1차 대회에서 이 원윤종, 서영우, 전정린, 오재한 선수가 은메달 차지했습니다. 예. 1분 49초 23을 기록했는데 1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0.55초 차로 뒤진 기록이고요. 이 봅슬레이 2인승에서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1차 대회에서 은메달 따냈고 2차 대회에서는 또 이 김동현, 전정린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봅슬레이 강국이라고 좀 우리가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이제 우리나라에 봅슬레이 배우러 오겠네요. 예? 참, 예, 역시 참 두고 봐야 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투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시영,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8시 32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남단을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빠르게 끝이 났지만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동호로 약수역 이전부터 동호대교 남단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 반대편으로도 금호터널에서 약수역 지날 때까지는 차간 거리 좁힙니다. 한남대로도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1 고가차도에서 2 고가차도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밀립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이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사고 지점 이후로도 성탄대교까지 쭉 밀리고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도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당 정치가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리의 정치로 밖으로 나서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강화에 잠시 놀러 갔다가 구경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확실히 좀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라든지 혹은 행정부 측에서 적실한 해결책을 마련이 돼야겠다라는 정도로 느꼈습니다. 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들은 많았는데 이게 한 번에 단합되고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어린 학생들도 많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자기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도 의견도 내볼 줄 아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시위 자체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간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국민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데 대해서 좀 걱정했어요. 막 폭력적으로 갈까봐. 근데 생각보다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치지 않게 하려고도 하고 사람들끼리 경찰들도 위로해주고 한마음이 된 것은 한 뜻이라서 참 좋게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끝나고 나서도 너무 깨끗했고 우리나라 국민의식을 너무 보여준 것 같아서 한마음 한뜻이 된 게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좀 느끼고 이제 친구 여러 명 가서 행진하는 것도 찍고 피켓 들고 하는 것도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막 마스크 쓰면서 그 막 100만 명이라는 많은 인파 속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거 보면서 되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위가 행동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비상식적 아니 초상식적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 배신감, 무력감 느낀 국민들 지난 주말 한마음으로 거리에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세계가 놀란 평화 시위의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나마 다시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정치하는 분들,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나서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정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다, 졸속 협상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어서 결국 정부와 여당 여러 가지로 향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이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인데요. 사실 한일 간에는 그동안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의 이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이제 체결이 돼 있는데 이거는 협정보다 좀 약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껴 있다 보니까 한일 간에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또 그 대상도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이제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정보 전반에 대한 공유 필요성이 생겨서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호협정이라기보다는 정보 공유하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공유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거를 체결을 하려다가 밀실 추진이다 해서 논란이 돼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더구나 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관련된 이 시스템이 있는데 왜 한일 간에 또 이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 민감한 시점에 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야당이라든지 우리 사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특히 그동안에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가 됐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지난 8월에 사실상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거를 잡으려면 SLBM 탑재한 북한 잠수함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잠수함 탐지 능력은 제한이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대잠수함 추계기만 77대가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영원 기자께서는 굉장히 유명한 군사 전문 기자신데, 동의하세요? 그런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일각에서는 대북 정보 수집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우리 고급 정보, 기밀 정보를 이제 전해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간 정보, 우리가 휴민트라고 그러는데, 고위급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 정보는 우리가 일본보다 확실히 강합니다. 그 위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잠수함 초기기라든지,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지스함을 통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이 이제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통신감청 정보라든지 조총련계 등을 통한 인간 정보도 우리가 이제 얻을 것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요. 네. 예? 지금 사실 이게 국방 외교 안보도 여론의 지지 없이는 이게 굉장히 추진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설령 그 정부에서의 주장하는 것이 100% 맞는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게 먹히질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정부 청와대가 모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고 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서둘러야 합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그거를 이제 모를 리가 없죠. 국방부도 이제 그런 부분은 한민구 장관도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안보 사안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좀 아쉬운 것이 한민구 장관이라든지 이제 정부 수뇌부가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그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회 국방위 등에서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확한 배경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압박이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상당히 미국에서 강하게 이제 압박을 했었는데. 미국은 왜 그래요, 근데? 네. 미국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공유 약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미국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속된 말로 좀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런 면에서도 한일 간에 직접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해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일각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를 우리 관할권 내에 진출할 경우 이걸 용인하는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한일 간에 추진되는 건 그야말로 정보 교환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하고 이런 것들은 작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개 차원의 문제고 일부에서는 뭐 이제 제2을사 늑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 뭐 사드 배치 문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도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요것도 이제 조금 힘들어졌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 굉장히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질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드 배치는 이것과 무관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돈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돈으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사드에 대해서도 한국도 일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사드 배치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미국의 스탠스가 사드 배치는 하는 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문제는 사실은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보다는 최순실 사태에 따른 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에이펙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수치로 세상을 살펴보는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영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망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고령사회의 특징인데. 네, 고령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통계청이 이제 최근에 지난해 2015년 사망자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매년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83년부터 작성되고 있는데 지난해 사망자 수가 27만 5,895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 통계가 이루어진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 비율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망자 수도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8%였습니다. 근데 그 80세 이상이 요새는 굉장히 수명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외의 연령대별 사망자 수 비율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제가 80세 이상 아침부터 이 사망 얘기하니까 좀 그럽니다. 어렵긴 합니다만 예. 8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이 40.8%였는데 그 아래 단계 60세에서 79세 사이의 사망자 비율은 39.8%로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비슷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40세에서 59세는 15.6%. 이것도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고 예. 0세에서 39세가 3.9%였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뭐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저연령대 사망자 수 비율은 이제 줄고 80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자 수 비율은 이제 느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실례로 80세 이상 10년 전에는 29.6%였는데 40.8%였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율이 늘어났고요. 39세 이하, 그러니까 0세에서 39세 이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7% 차지했었는데 이게 3.9%로 줄었으니까 뭐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원인 이게 이제 중요한데 네. 뭐 화병도 있고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10대 사망 원인 이제 순위가 있는데요. 1위는 뭐 이제 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악성 신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악성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암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예. 그 신생물이라는 건 새롭다는 거예요. 세포 성장이 새롭다는 의미에서 붙여지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암이 이제 인구 10만 명당 150.8명이고 예.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심장 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 4위는 폐렴, 예. 5위는 이제 고의적 자해, 그러니까 자살입니다. 예. 6위는 당뇨병, 7위는 이제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하기도라는 게 성대 그 아래쪽 부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8위가 간 질환이고 9위가 운수 사고, 자동차 사고죠. 10위가 고혈압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합병이 없네요. 예. 근데 어쨌든 1위는 암이네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자살이 4위였다가 이번에 5위로 떨어진 거죠. 예? 이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이제 꾸준히 늘고 있고요. 예. 우리 이제 10년 전 2005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05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가 이게 133.8명이었는데 지금은 150.8명이니까 뭐 엄청 많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순위가 이제 2, 3위가 바뀌었고 자살은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4위였거든요. 그런데 폐렴 사망자, 그러니까 5위가 폐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5위였던 게 폐렴인데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자살이 이제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살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미미하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비슷하게 이제 유지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5위였던 폐렴 사망자 수 비율이 수가 늘어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살자 수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뭐 한국은 압도적인 1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OECD 평균이 10만 명당 봤을 때 12.0명이거든. 12명인데 한국은 25.8명이니까. 어휴,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는 것이니까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다른 나라과.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모든 거를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급속하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좀 고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제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높은 게 뭐가 있는가 한국에서 사망률이
방금 뭐 자살은 다른 이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 국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짜게 먹는 나라들 높은 경우들이 이제 뭐 한 4-5 정도 나라가 이제 있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한국은 당뇨병에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것은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사업으로 그 10만 명당 보면 6.5명이거든요. 당뇨병 사망자가. 근데 한국은 25.6명이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운수 사고 비율이 좀 높아요. 교통사고죠. 예, 교통사고죠. 그러니까 이게 인구 10만 명당 한국에서는 11.1명 되는데 뭐 일본은 워낙 낮으니까 3.9명이었고 호주도 6.6명, 6명, 스페인도 뭐 그 열정의 나라라고 하는데 4.1명밖에 안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운수사고, 그러니까 당뇨병, 운수사고, 자살 이것들이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특성이 있겠죠. 예, 이것은 이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연령 구조가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울산이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가장 낮았고, 뇌혈관 질환도 울산이 1위였고요. 예. 가장 낮은 건 제주. 울산이 소득이 제일 높은데 왜 이래? 높은데 이게 공업단지여서 그런지 어떤 이것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운수사고는 이제 서울에 차가 많으니까 비율이 많지 않겠냐 하는데 제일 낮아요, 서울이. 밀려서 그럴 거예요, 아마. 밀려서 과속을 아마 좀 하기 힘드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살은 강원도가 1위, 세종시가 이제 가장 낮았는데 세종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 젊은 층들이 있고 강원도 이제 고령자 비율이 높으니까 고령자 자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성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순위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남성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은 10대 원인에 들지 않는 간 질환이 남성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수사고, 추락 이런 것이 9위, 10위였고요. 남자, 여자에는 없어요. 근데 조심성이 더 많은 거겠죠. 여성이 추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 10대 원인에 들지 않는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7위. 여성들이 많대요. 실제로 이게 통계에 잡히고 있어요.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여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 통계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성은 10위 안에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성은 7위에 들고 있으니까. 연령별로는 어떻습니까? 뭐 10대와 20대, 30대에서는 1위가 이제 자살이고요. 또 40대 이상에서는 암이 압도적인 1위고, 40대, 50대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암 다음 역시 이제 자살이 2위라는 게 이제 연령대 특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 참 문제인데,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이게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 암이 1위인데, 암 안에 있어서 순위는 어떻게 돼요? 그 1위는 폐암이고요. 2위는 간암, 세 번째는 위암, 네 번째는 대장암, 다섯 번째는 췌장암입니다. 폐암이 이제 제일 높은데 10년 전에 비해서 폐암,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고 위암 사망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아마 위암 수술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측면도 있고 사람들 식습관이 좀 변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폐암은 뭐 흡연, 미세먼지, 황사? 그러니까 뭐 흡연 탓이 이제 가장 크다고 얘기되는 것이니까 흡연율은 약간 줄고 있긴 하거든요. 미세하게 줄고 있는데 어쨌든 학계에서는 뭐 폐암의 원인으로 흡연을 가장 이제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대기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골 거주자에 비해서는 폐암 발생률이 높으니까 아마 대기도 약간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담배 끊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